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가정이 있으신데 집에 안 가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1시간 약간 넘는 시간인데, 많은 이야기를 담기는 어렵고, 오늘 뭐 소셜 브랜딩이라고 하는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된 약간의 경험과 이 소셜 분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프랜차이즈와 소셜이 어떻게 융합이 돼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지 잠깐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필요하니까 한 3분 정도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나이는 46살이고요. 저는 2010년도까지 건설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했던 일은 엔지니어는 아니었고 주택사업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사업팀에서 했던 업무는 뭐냐면, 만약에 이 건물을 저희가 헐고 새로 진다고 했을 때 상업용 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진다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점포개발팀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뭐 몇백 세대, 몇천 세대가 되는 그런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기획하고 그것이 실제 타당성이 있는지 인허가도 진행을 하고, 실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모델하우스 분양 수정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프로젝트를 판매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뼛속까지 DNA가 뭐냐면요, 조사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갖다 검증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고요. 그런 경험을 갖고 사실은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도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분양 영업을 오래 했는데, 제가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반드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는지 꼭 여쭤봐요. 그 직업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의 그 성향이 과거에 만나왔던 사람들과 공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뭐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걸 떠나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공무원이든 아니면은 일반직 뭐 회사원이든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이분들의 고유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분양 소장으로서 많은 분들을 상대하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업을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요. 제가 상대하는 분이 변호사면은 변호사 눈높이에 맞게끔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을 갖다 설명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면 연령과 나이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그분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하는 것들, 그것이 제가 건설사에 있으면서 했던 일이고요. 2010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개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창업 컨설턴트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래서 제가 2010년도 4월 달에 결혼하고 그 12월 달에 바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사기 결혼이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1년도부터 현재까지 딱 10년 정도의 컨설턴트 활동을 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세종대학교의 FC MBA 석사과정을 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맹거래사 자격을 11년도에 취득을 했고, 공인중개사, 유통관리사, 보시면 좀 생소한 자격증이 있어요. 경매사 축산하고 식유처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이 정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했던 방법은 기초부터 배우자. 그래서 안성에 있는 축산물위생교육원이라고 하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유료과정이에요. 3개월 동안 300만 원이 넘는 유료과정입니다. 지금도 아내는 그 돈을 내고 이 과정을 이수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놀 때였으니까. 그래서 경매사 축산 자격증과 이 국가 자격인데, 식육처리 기능사 발굴하는 거 있잖아요. 자격을 취득하고 10개월 정도 실무를 뛰었어요. 저 중랑구 신내동에 우리 한림육가공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저기 편집을 해주시겠죠. 한림육가공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0개월 동안 실무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은 그 위생복 입고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고기를 이렇게 정형해가지고 상품화 시키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그 일을 한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하루에 매출은 한 700 정도 나왔고, 정육 식당이다 보니까 2층에 우리 구이 전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은 판매, 2층은 구이 전문점인데, 그래서 거기서 매출이 주말에는 한 1200, 15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요는 뭐냐면요, 짧은 기간 동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일이 힘들었어요.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장 갔으면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팔 텐데, 거기는 뭐 3배, 4배, 뭐 10배 이상을 파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배웠고, 그 이후에 제가 안산에 있는 농협 지사에 가가지고 슈퍼바이저 역할을 좀 했었어요. 농협에 안산에 있는 지사 가서 우리 농협 안심 축산물 정육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직접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했고, 마지막에 제가 가맹본부를 잠깐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우 땡땡 해가지고 정육식당 프랜차이즈예요. 평수는 100평 규모고 테이블은 40개 이상. 잘 나오는 매장은 하루에 매출이 1200에서 1500만 원 나왔습니다. 네. 장난이 아니죠? 1200에서 1500만 원. 줄 서서 먹는 곳. 근데 그 대표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고기를 뭐 알든 모르든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소하면은요 대부분 다 좋은 줄 아시거든요. 다 좋죠, 그죠? 근데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 등급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출산을 한 소냐 아니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을 안 한 처녀소가 등급이 좋습니다. 2 플러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육질도 좋고 가격도 비싼데, 그분이 생각했던 그 상품은 뭐냐면요, 출산을 30개월 이상 성장해가지고 새끼를 3번, 4번, 5번 낳은 아이 등급이 굉장히 낮죠. 보통 2등급, 3등급 하는 이 한우 암소를 갖고 상품화를 한 거예요. 고객들은 모르죠. 뭐 도직 증명서의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확인할지 몰라요. 그것이 한우 암소인지 아니지만 알게 되죠. 그래서 굉장한 그런 센세이션,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지금은 잘 될까 안 될까? 한우 암소 전문점. 여기 프랜차이즈에다 계시잖아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한우 암소. 자, 오늘은 제가 교육을 온 게 아니고 강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셔야 이 시간이 진정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자, 일단 답이 없으셨는데 잘 안 됩니다. 거의 다 망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대체제가 없어요. 한우 암소. 만약에 그게 국내산 암소였으면요, 젖소, 유구, 한우, 대체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국내산 한우 암소는요, 그 누런소예요. 자, 이거는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찍어낼 수가 없죠. 자, 아시겠지만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을 늘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딸리게 되죠.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2만 원 했던 등심이 나중에 한 1년 만에 한 3만 원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그때 2014년도에 4년도인가 그때 모 지방에 있는 모 매장이 한 달에 1억 5천 이상을 파는데 마이너스가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고객들은 몰라요. 그리고 대박집인 줄 알고,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본부 계시잖아요. 오늘 소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지금 이제 경영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이제 가맹점이 생존 위기에 이렇게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출점을 해야 되는 입장. 예. 그래서 제가 가맹본부를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현장에 한번 쭉 돌아보고 보고를 드렸어요. 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조직이었는데 보고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급도 문제가 있고 가맹점 운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출점을 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최 이사가 월급 줄 거냐고 딱 그 한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뭐 답이 없잖아요. 제가 월급을 줄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대표님의 어떤 경영 방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답이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다다랐다는 거죠. 자, 제가 드린 그 말씀을 오늘 그 소셜 브랜딩이라고 하는 소셜 프랜차이즈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가맹거래사인데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상에 영업을 안 해요. 저랑 좀 코드가 안 맞더라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본부 다 계시지만 저도 본부 있었고 책임을 못 지겠어요, 제가. 자, 우리는 막 생산해내잖아요. 우리는 가맹점을 막 만들어내죠. 지금 근무하시는 본부의 어떤 특성이나 규모나 뭐 등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질 수는 없는데, 영세 소규모의 사업장들이 사실은 책임지지 않는 그런 가맹점들을 많이 출점을 해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남녀가 사랑을 할 때 그냥 우리는 쾌락만 즐기면 되는데, 그 쾌락이 뭐냐면 가맹점 출점이죠. 예. 그러니까 가맹점 출점했다는 쾌락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그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이 프랜차이즈 시장에.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도 우리 프랜차이즈에 건강하게 지금 생존하고 있고 건강한 가맹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맹거래사 활동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는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소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업무가 뭐냐면요. 가맹거래사지만 12년부터 거의 한 10년 정도 공공에서 저는 계속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공 영역에서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우리 사회적 약자 아니면 지원이 필요한 분들, 뭐 스타트업 등등 해가지고 많은 그런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죠. 근데 그 정부 지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그 기관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전문가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가맹거래사든 경영지도사,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뭐 등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갖다 위촉해가지고요. 그분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하는 거고 저희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컨설팅에 참여를 하면 그 컨설팅에 대한 하루 맨데이, 뭐 2시간, 3시간, 4시간의 그 컨설팅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보통 한 25만 원, 30만 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방 대표님하고는 인연이 재작년에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라고 해가지고요.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에 관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우리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등등의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프랜차이즈화하는 지원 사업이 2018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사업이 첫 1년차 사업이 진행이 됐고 올해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차에 우리 방수준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때 20명 선발이 됐는데 우리 컨설턴트로 선발이 됐고 그때 프로젝트를 같이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뭐 작년, 올해 이렇게 같이 계속 얼굴을 보게 됐고요. 오늘 이 자리는 뭐 다른 무엇보다 예산이 굉장히 적으시대요, 지금. 그래서 아주 이렇게 돈을 쓰기가 어렵다고 저한테 좀 저렴하게 좀 와라. 근데 그 저렴하다는 의미는 이제 강의료가 없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저는 75년생이고 2011년부터 컨설턴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등등의 활동을 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4호선 비아사거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진이 있는데 저는 10살 아들, 7살 아들, 그 다음에 아내 이렇게 아빠 이 4인 가족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셜을 얘기하는데 우리 대표님들이 하나 명심하셨겠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사회적 가치 측면의 의미가 더 중요한가요?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분 혹시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이거는 뭐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 예, 좋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우선이다. 예, 좋습니다. 예, 의견이 없는 분도 있고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이 경제적 가치, 저는 이 중앙에 있는데, 제가 여기 중앙에 있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저는 이 양쪽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본부의 역할은 뭐냐면요. 역할이라기보다도 그들의 본능은 뭐냐면 이 경제적 가치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로 따지면 육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 근데 이 사회적 가치 기반의 이 사회적 소셜 미션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육식이 아니라 초식동물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방법을 갖다 지향한다면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어. 공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지켜본 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가맹점을 누군가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사회적 가치입니다. 물론 경제적 가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돈을 만들어내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든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얘기할 겁니다. 자, 의자를 보면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특이하게 이 기둥이 3개가 달린 의자예요. 4개가 아니고 3개인데요. 자, 우리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이 지금 가맹사업을 하시면서 본부에 계시잖아요. 그 지위가 다 달라요. 누구는 팀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그 다음에 책임도 다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왜 있는지.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이 개인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본부 직원이나 대표로서 그 일이 일단 나에게 좋아야 됩니다. 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나에게 좋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나에게 좋지 않은데 그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한들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본부에 그것이 나에게도 좋으면서 상대에게 줘야 돼요.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따진다면은 우리 만약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내가 좋으면서 이들과 가맹점 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상대에게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서로 상생한다고 한다면 상대에게 당연히 좋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분명히 패스가 되는데 이거는 패스가 안 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고려하셔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 내가 될 수도 있고,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본부의 본사 조직의 전체 그림을 놓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나에게 좋지만은 상대에게 안 좋을 수 있다. 가맹점 사업자가 모두 우리 편도 아니고,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두 번째. 자, 여기까지 패스가 됐다면 더 좋은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요, 여기까지는 패스했다고 칠게요. 이 세 번째를 통과를 못해요. 사회적으로 좋으냐. 아까 제가 여쭤봤죠. 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돈을 벌기 위한 건지, 아니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바라보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부분은요, 일단은 경제적 가치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규모화 시키고,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더 확산시키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궁극적인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뭐냐요. 예. 가맹점을 100개, 1000개, 10,000개를 만드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예.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 본부의 이 세 개의 기둥을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조직의 나로서 이것을 갖다 충족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요, 이게 물잔이에요. 저는 이 물잔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 세 개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이 판 위에 있는 이 물잔에는 가득 물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어느 하나의 기둥이 만약에 부러지거나 균형을 잃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죠. 예. 가치라는 것이 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아놓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 가치가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받칠 수 있는 기둥이 분명해야 이것은 유지가 됩니다. 자, 대부분의 그것을 갖다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속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게 다르고, 그것이 등등,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께 한번 사회적 소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공유해보고 싶은데, 자, 보세요. 이 문제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어종이 있대요. 자, 우리 뉴스에서 이런 거 가끔 보잖아요. 생태계 교란 어종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그냥 무심코 지나가죠.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외래 어종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선택과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무분별한 야생동물과 야생동물을 수입하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 사육을 포기한 주인이 방생해서 벌어지는 야생동물들이 우리나라의 하천과 강을 갖다가 교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이로 인한 현상과 피해는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토종 야생동물을 멸종시키고 서식지와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면서 생태계 균형을 갖다 파괴할 정도의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거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적인 문제죠. 이게 만약에 계속 방치가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토종 물고기라든지 생태계는 계속 유지가 될 만한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까 문제인식과 원인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공하려고 하는 가치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그 문제인식에 따른 가치 제공은 토종 어종의 증가와 자연생태계 복원하고 교란 어종을 활용한 새로운 자원과 서비스를 창출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나 등등 매스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볼게요. 자, 그런데 이 누군가는 있잖아요. 그 사회적인 문제를 그냥 인식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태계 교란 어종을 이용해서요, 이런 사료를 만들었어요. 사료. 자, 이런 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오프라인 반려동물 생활연구소가 실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청년창업과. 자, 우리가 잘 보세요. 그냥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한,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시작은 뭐냐면요.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 인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직접적으로 판매 중심의 어떤 사업을 갖다 확대하기 이전에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러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해 보면 아까와 같은 그 생태계 교란 어중에 문제 인식을 했고 그것을 누군가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수익 모델로 창출한 이런 것들. 자, 지금은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안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닙니다만은 진정한 소셜 미션을 갖고 있는 소셜 프랜차이즈는 이러한 성장과 태동의 과정을 갖다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소셜 브랜딩이나 소셜 프랜차이즈가요, 분명하게 인식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소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브랜드를, 시스템을 그냥 소셜 프랜차이즈라고 명하는 것이 소셜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 중심의 사업 확대를 갖다가 지향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그것이 점점 시스템화되고 성장해가는 이것. 예. 자, 여기서 뭐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의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들은 이 소셜 미션을 갖고 그러면은 사회적 가치만 창출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도 있고 기업도 있고 개인 고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는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가치가 생태계를 복원하고 교란 어종을 퇴치할 수 있는 토종 어종이 증가할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고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료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든다면 교란 어종을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 시장을 또 확대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요. 개인에게는 뭐 다양한 이런 상품을 갖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또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수익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판매 수익이 사료와 보충제, 반려동물 소모품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양성할 수도 있죠. 보통 이런 사회적 경제, 소셜 미션을 갖고 있는 분들의 주로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연계 사업으로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요즘에 장례 서비스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어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아내가 그동안에 한 15년 정도 키웠던 애견이 죽었는데 집에서 싸움이 났어요. 저희 장모님하고 우리 장인어른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딸 두 분, 처형하고 저희 아내. 우리 장인어른이 혼자 무심코 이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15년 키웠는데 야 그걸 왜 돈 주고 장례를 하냐. 갖다 그냥 산에 묻어라.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처형과 우리 아내의 그냥 눈빛이 저는 뭐 야만인이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희 장인어른을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자, 요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자, 두 번째는 우리 어반 비즈 서울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도시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듣는 이런 이야기들, 무심코 지나가는 이야기를 어떤 사회적 기업가나 청년 창업가들은 무심코 지나가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도시에서 사라지는 그 꿀벌의 문제를 도시양봉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양봉을 어디서 하느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도심 한복판, 빌딩 옥상 있잖아요. 그 유휴 공간에다가 이 양봉장을 갖다 만듭니다. 예, 빌딩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빌딩 꼭대기에 있는 이런 옥상 공간에다가 이렇게 벌통을 갖다 놓고 여기서 꿀벌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꿀벌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 미션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그 꿀벌이 사라지는 그 그러니까 생태계 문제를 갖다 일단 인식한 거고요.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렇게 천연 제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걸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기관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취약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적으로 자활, 뭐 중독자,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 시니어,
아니면은 등등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갖다 저희가 데려와가지고 이들을 양성시키고 그들이 양성을 함으로써 독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민간에서 국한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연계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공공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논이에요, 논. 벼를 심어놓은 논 위에다가요, 이렇게 말 그대로 논아트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 하나를 이렇게 논에다가 디자인하는데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왜 논 위에다가 저런 그림을 그릴까요? 이게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나요? 그 논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홍보한다는 것이? 예, 좋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논 위에다가 저런 거래? 이런 거 말고. 궁극적으로 여기다가 왜 이런 것들을 할까? 네. 예, 맞습니다. 뭐 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보세요. 쌀 한 가마니에 지금 얼마입니까? 그 농부들이 실제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요. 그 쌀을 생산해도 남는 돈이 없대요. 근데 안에 내부적으로 그분들의 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분들이 동지역에는 거의 노시죠. 그리고 봄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벼농사를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돈이 없대요. 그래서 농협에다가 돈을 빌려와가지고 1년 농사를 짓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땡겨가지고 농사를 짐으로써 이자를 계속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들 실제 남는 돈이 없을 뿐더러. 근데 그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지역의 이 문제를 갖다가요, 이 논아트라고 하는 새로운 매개, 채널을 통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거죠. 관광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뭐냐면요. 이게 나중에 추수할 때 지역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은 우리 가족 단위로 와서 실제 모내기 체험도 하고 실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쌀을 갖다 이렇게 경작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체험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하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등등에 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실제 여기서 생산한 그런 쌀을 갖고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런 식당에 가가지고 직접 밥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다 연계시키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 씨앗이라고 하는 업체가 이 사회적 기업이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또 기업의 CSR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기업에다가 스폰을 받습니다. 만약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받아가지고요. 그 돈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농사 짓는 분들한테 먼저 연간 수매를 갖다 먼저 선수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농부들이 농협에다가 돈을 빌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돈을 들여가지고 선수매 조건으로 돈을 들였기 때문에 일단 이자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1년 동안 생산해야 되는 쌀의 수확량을 이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은 뭡니까? 이자 부담 없이 1년 동안 본인들은 열심히 그냥 쌀만 잘 생산하면 되는 거죠. 쌀을 생산하면은 여기 쌀을 가져가실 분들한테 이미 판매를 하기로 했던 약정들이 다 돼 있는 거고 그분들 중에 한 분들이 이분들이 될 수 있어요. 개인들이 할 수도 있고 기업들이 될 수 있죠. 자,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CSR